베트남의 통일을 원했던 공산주의자. 호치민은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 30여 년간 베트남 민족주의 운동의 지도자였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아시아의 반식민지 운동을 이끈 인물로 가장 영향력 있는 20세기 공산주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호치민은 1890년 프랑스 치하의 베트남에서 태어났으며 킴리엔이라는 마을에서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유학자로서 시골 지역의 지사가 되었으나 권력 남용으로 백대의 채찍질을 당하고 죽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그를 내쫓기 위한 정부의 변명일 뿐이었다. 진짜 이유는 그의 아들들이 둑탄 학교에서 벌어지는 반프랑스 활동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와 달리 호치민은 프랑스식 교육을 받았고 14세부터 18세까지 휴에 있는 문법학교에 다녔다. 그 판티에트에서 교사를 지냈고 이어 사이공에 있는 기술을 여는 견습생이 되었다. 1911년 그는 바라는 가명으로 프랑스 증기선에 요리사 자리를 얻어 3년 이상을 선원으로 일하면서 아프리카의 여러 항구와 보스턴, 뉴욕 등을 여행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런던과 프랑스 등지에서 정원사, 화부, 사진기술자 등의 일을 전전했다. 그는 평생 여러 가지 가명을 사용했는데 1917년부터는 구엔 아이 쿡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주의 활동을 했다. 그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을 조직화하고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베르사유 평화회의의 대표들 앞으로 탄원서를 보냈다. 이 탄원서에는 프랑스 식민정권의 인도차이나를 비롯한 식민지 국민들에게 지배국 국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반응도 얻어내지 못했지만 호치민은 정치의식이 있는 베트남인들에게 지지를 받으며 일약 베트남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1920년 러시아 공산혁명의 성공과 레닌의 반제국주의 노선에 자극을 받은 그는 12월에 사회당을 탈당하고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했다. 1924년부터 리투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호치민은 공산주의의 요새인 광저우로 가서 베트남 혁명 청년협회를 조직했다. 광저우는 곧 인도차이나 민족주의의 요새가 되었다. 그리고 1929년 홍콩에서 베트남 혁명 청년협회의 단원들은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세우기로 협의했다. 그리고 하노이, 휴, 사이공 등에서 적극적인 공산당 활동이 전개되었다. 1930년 2월 3일 호치민은 시암에서 돌아와 베트남 공산당 창당을 주도했다. 베트남 공산당은 그해 10월 인도차이나 공산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베트남 공산당이라는 이름에 내포된 소심인 계급 민족주의적인 어감을 제거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였다. 인도차이나 공산당은 발족과 동시에 베트남의 폭력적인 반란 운동에 휘말렸고 프랑스의 강경 진압을 받았다. 호치민 역시 사형 선고를 받고 망명했으나 1931년 홍콩에서 체포되었다. 영국 정부는 그가 죽었다고 말하고 프랑스 정부에 송환되는 것을 막아주었으며 얼마 후 몰래 그를 풀어주었다. 영국을 떠난 그는 이후 소련에서 지내다 1935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7차 국제공산당 대회의 인도차이나 공산당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호치민은 여기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인민전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1941년 호치민은 베트남으로 돌아가 그해 5월 베트남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베트민을 조직했다. 이 단체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베트남을 점령한 프랑스 비시 정부와 일본에 대항하여 미국 전략기획실의 후원을 받아 군사작전을 펼쳤다. 그는 또한 전후 프랑스가 베트남을 재점령하자 이를 막기 위해 싸웠다. 호치민은 싸우는 동안 타이완의 장제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했지만 장제스는 공산주의자인 호치민을 믿지 않고 체포해버렸다. 호치민은 중국에서 18개월 동안 구금을 당했고 이 기간에 옥중일기라는 유명한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은 전통적인 한문 단시 모음으로 우울한 단상, 금욕적인 사고, 혁명을 주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동료들은 중국 남부의 최고 사령관인 장 파크웨이와의 타협을 통해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에 반대하고 장 파크웨이의 권익을 지지하겠다는 조건에 동의해 그의 석방을 얻어냈다. 1945년 베트민이 이끈 8월 혁명으로 호치민은 임시정부의 수장이 되었고 프랑스와 미국의 선언문과 대단히 유사한 독립선언을 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창조주는 우리에게 불가침의 권리들과 생명, 자유, 행복을 주었다. 하지만 그의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그는 계속해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해달라는 서신을 보냈으나 트루먼은 묵묵부답이었다. 1945년 9월 2일 바오 다이 황제가 하야한 후에 호치민은 베트남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베트남의 독립을 선언했다. 베트남 세력들과 프랑스군과의 격렬한 싸움 속에서 영국 장군 더글러스 그레이시는 계엄령을 선포했고 9월 24일 베트민 지도자들은 총파업을 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1945년 9월 20만 명의 중국 민족주의자들이 하노이로 들어왔다. 호치민은 그들의 대장 루한과 공산당을 무력화시키고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선거를 하는 데 합의했다. 후에 장제스가 베트남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프랑스에 인도하자 호치민은 베트남을 인도차이나 연방과 프랑스 연합의 자치국으로 인정한다는 협정서에 서명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협정은 곧 깨졌다.
협정서의 목적은 북베트남에서 중국을 몰아내는 것이었다. 중국군이 떠나자마자 프랑스와의 전투가 다시 벌어졌고 호찌민은 장 에티엔 벨루이가 이끄는 프랑스군에 거의 생포될 뻔했으나 무사히 도망쳤다. 1950년 2월 호찌민은 소련이 베트남 정부를 인정한 후 모스크바에서 마오쩌둥과 스탈린을 만났다. 그들 모두는 중국이 베트민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고 마오쩌둥은 중국의 베트민 67만 명을 훈련시켜 달라는 연락을 보냈다. 중국의 지지가 있으면 프랑스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몇 년간의 싸움 끝에 호찌민은 프랑스와 휴전 협상을 시도했으나 협상은 결렬되었다. 다시 7년간의 전투 끝에 1954년 프랑스가 대패하고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물러났다. 1954년 제네바 협정에 따라 베트남 북쪽은 공산당 세력이, 남쪽은 비공산당 세력이 지배하게 되었다. 호찌민의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하노이를 중심으로 공산당 단일 정권으로 된 북베트남 정부를 형성했다. 제네바 협정에서는 전국적인 선거를 할 것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남베트남과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아시아에서 공산당 세력이 커지는 것을 미국이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호찌민 세력이 점거한 북베트남은 남쪽의 광대한 농업지역과 단절되어 있어 자원이 부족한 지역이었다. 북베트남 지도자들은 동맹국인 중국과 소련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호찌민은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띤 독재자로 변해갔다. 1955년과 1956년에 단행된 농업개혁은 탄압과 갖가지 만행들과 더불어 시행되었다. 그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선례를 따라 지주들을 숙청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주로 몰려 고문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살해되었다. 이 일로 인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남베트남으로 도망쳤다. 1945년과 1946년에 걸쳐 트로츠키주의자들과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음에도 그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렸던 것은 그에게 인간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나이가 들며 그런 인간성은 사라지고 독재군주의 면모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외교적 수완은 이 시절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소련과 중국이라는 강대한 공산주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능숙하게 균형을 유지했다. 호찌민은 소련과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했고 더 긴밀한 관계였으나 아시아 혁명 당시 중국이 수행한 역할도 결코 잊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그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활용하기도 하고 베트남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노련하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그는 양쪽에서 같은 양의 원조를 받았다. 1963년에 호찌민은 평화협상을 위해 남베트남 대통령 응호딘 지엠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 서신은 그해 말 미국이 지엠 정권에 대항하는 쿠데타를 지지하는 데 이용되었다. 1964년 북베트남 군대는 남서쪽의 중립국 라오스를 침공했다. 1960년대 중반 내주어는 32만 명의 중국 지원병을 북베트남 북쪽으로 데려와 국가 기반 시설을 건설했고 그곳에서 종사하던 군인들은 남쪽으로 보냈다. 1965년 초에 미국군이 남베트남에 도착해 지방 베트콩과 북베트남 군대와 국경에서 대치하게 되었다. 싸움이 격렬해지며 미국 공군과 해군이 베트남 전체에 폭탄을 퍼붓기 시작했다. 호찌민은 말년에 계속 하노이에 머물며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남베트남에서 외국 군대가 모두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1966년 7월 17일 호찌민은 북베트남인의 표어가 된 메시지를 보냈다. 베트남 국민의 가슴에 독립과 해방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또 1967년 2월 15일 미국의 존슨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 그는 우리는 폭격의 위협 아래서는 절대로 협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다. 미국이 참전한 이래 전쟁은 북베트남 정부가 예상하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으나 미국에는 두 가지 약점이 있었다. 남베트남 군대가 미국의 생각보다 훨씬 오합지졸이라는 것과 미국 내에서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전쟁은 지속되었고 미국 내 반전 정서 때문에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도 잠시 멈추었다. 미국 정부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상 자리에 나섰다. 1969년 협상이 계속해서 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호찌민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는 더 이상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나 여전히 전쟁을 계속해서 자신의 정부 아래 모든 베트남이 하나가 되기만을 바랐다. 베트남 전쟁의 향방이 완전히 결정되기 전인 1969년 9월 2일 호찌민은 하노이에 있는 집에서 심장마비로 79세의 삶을 마감했다. 그의 사망 소식은 이틀 동안 비밀로 유지되다가 북베트남 개국 기념일에 발표되었다. 그 유지를 이은 여러 명의 총리들과 군 지도자들은 그가 설립한 정부로 베트남을 통일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했고 그가 죽고 6년 후 남베트남을 정복했다. 그때 420으로 진입하던 북베트남의 탱크에는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당신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호 아저씨.